그래서 막 여러 가지 힘들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러면은 중국이 앞으로 키울 만한 산업은 뭐냐? 의료 시스템이 엉망이에요. 5년 후에 테슬라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대표님이 뭐 네. 비상장도 비상장이고 이 글로벌 주식 투자로 상당히 네. 좀 유명하시잖아요. 아유, 별 말씀. 가찬이십니다. 어떻게 이제 이 글로벌 네. 주식 이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비전 크리에이터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저희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상장 미국, 중국, 한국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 기업을 어떤 스타트업 유니콘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투자를 하는데 이 기업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비교 대상 기업이 필요하고 비교 대상 기업들이 미국, 중국, 한국에 이제 이미 상장된 기업들을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적정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변화의 양상이라는 게 상장, 비상장 기업들이 다 유사한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메가 트렌드를 따라가고. 네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G2라고 봤어요. 이게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가 점점 더 강화된다. 네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을 하는데 미국, 중국이 결국은 궁극의 위너가 되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고 실제 그렇잖아요. 네네. 그리고 데이터 혁신이라는 게 그 근간에 있는데 그 미국과 중국이 데이터 헤게모니 측면에서도 점점 강하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 뭐 구글 다 여러분 느끼듯이 미국의 뭐 데이터 패권이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7, 8년 동안 시진핑 정권 그 시작 이후에 인터넷 플러스라는 정책이 중국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해져서 인터넷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정부 말을 안 듣기 시작하니까 그걸 좀 가지치게 하는 기간이 오래였던 거고 네. 사실은 지난 한 7, 8년 동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중국의 인터넷 데이터 플랫폼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미국의, 중국의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분기를 쳐서 이제는 이 데이터 혁신이라는 것이 뭐 유전자 분석으로도 가고 인공지능으로도 가고 자율주행으로도 가고 메타버스로도 가고 이렇게 섹터들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사실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도 네. 대부분 한국 주식 투자하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미국 주식이나 그런 글로벌 주식, 중국 주식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돈이 전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왜 굳이 한국에 있어야 돼요? 돈에 꼬리표가 없고 돈이 뭐 그 미국으로 중국으로 투자하는데 여권 찍고 막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순식간에 여러분이 미국이나 중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네. 한국은 많이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GDP 10위권, 10등 정도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이 1등, 2등에 투자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핵심은 미국과 중국이 있고 네네. 이 경쟁을 하면서 변화를 시키는데 이 두 나라가 패권 경쟁의 그 핵심에 기술 혁신과 데이터 혁신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인공지능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중국 기업들이 더 빠르고 더 규모 있게 혁신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 혁신하는 게 있고 텐센트가 혁신하는 게 있다. 그러면 카카오나 네이버는 그거보다 좀 작거나 조금 뒤처지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 중국이 큰 나라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치열한 어떤 기술 혁신의 접점의 제일 선방에 있는 국가는 결국 미국, 중국이다. 그래서 이 두 국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일 중요한 건 메가 트렌드를 읽지 못해요. 네이버가 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지? 과거에 중국의 알리바바 라이브 스트리밍, 핀토토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한 3년, 4년 전부터 엄청나게 격돌하고 거기서 왕홍들이 막 립스틱 막 몇억 원씩 팔고 막 몇 시간 안에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지금 네이버 쿠팡이 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중국의 어떤 혁신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투자라는 건 수익을 내기 위한 건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변화에 반복 앞설 수 있는 인사이트가 필요해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눈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그런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시대를 읽어야죠. 그럼 시대를 리딩하는 기업, 시대를 리딩하는 산업, 시대를 리딩하는 그 국가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중국, 한국 비중은 미국, 중국, 한국 이런 순서로 혹은 어쩔 땐 뭐 중국을 비중을 높일 수도 있고 근데 네. 올해는 미국 비중이 전 높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혁신 기업이 많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혁신의 큰 틀은 미국, 특히나 이제 중국 이런 데서 정해지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관련 산업이나 네.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또 이제 따라가고 그리고 그런 또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미국에 특히 이제 이건 미국에 국한된 건데 네. 미국 기업을 꼭 투자하셔야 되는 거는 기업의 어떤 내부 통제, 이제 corporate governance라고 하죠. 요즘 ESG에서 G가 governance입니다. 네네. governance가 엄청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주주들한테 어떤 공정하게 이렇게 어떤 지배가 되느냐 그런 건데 한국은 재벌 총수라는 개념 있잖아요. 오너라는 그죠? 마인드가 좀 근데 세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재벌 기업에는 절대로 투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리고 페어하지가 않아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네네. 이익을 내 가지고 땅을 살지, 이익을 내서 아들한테 물려줄지, 이익을 내서 뭘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뭐 중국도 가버넌스 측면에서는 되게 약하죠. 예,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미국 상장이나 홍콩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대부분으로 저는 담고 이제 중국 본토 상장은 좀 가버넌스가 약합니다. 근데 미국의 구글, 여러분 구글이 내부 통제 걱정하십니까? 애플의 내부 통제 걱정하십니까? 스티브 잡스가 물려줬을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공정하게 운영이 되고 뭔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걸 모두가 알고 있죠. 예, 뭐 약간 가버넌스가 흔들렸던 회사 테슬라가 있을 수 있는데 네네네. 요즘에 보면 또 일론 머스크의 어떤 다양한 기행들이 네네. 묻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스템으로 그 안에 정말 천재 같은 혁신가들이 자기가 자기 사업하듯이 각 사업 부문별로 이렇게 각자 되게 이렇게 몰입돼가지고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 문화 측면에서 기업의 어떤 가버넌스, 그 통치 구조 이런 측면에서 배울 것들이 많다. 그래서 미국을 반드시 투자를 하고 넷플릭스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은 그 어떤 쫀쫀한 리더십 있지 않습니까? 리더와 이 팀원들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막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지난 10년, 20년간 꾸준히 축적해온 그 어떤 무형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투자하고 관심 갖고 배우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ESG가 지금 계속해서 파도가 되고 네. 뭐 앞으로 지속될 거잖아요. 그쵸. 그런 관점에서 네. 확실히 가버넌스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물론입니다. 기업들, 시장 네.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표님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데이터, 네. 이 데이터 관련 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 생각인데 네. 그럼 데이터가 왜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섹터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좀 혁신적인 그런 주목할 만한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데이터는 저는 과거에는 석유가 되게 중요한 어떤 쌀알이었죠. 그래서 제조를 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 산업혁명 시대에는 석유가 엄청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핏줄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그래서 석유 쟁탈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죠. 근데 지금 한 10년, 20년을 과거를 반추해 보시면 정말 데이터가 이 시대의 석유라는 걸 절절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텐센트나 뭐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 20년 전의 재무 분석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었던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합리적으로 상상이 안 됐던 그런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석유 대신에 데이터를 치환을 하는 순간 모든 게 풀립니다. 네. 뭐냐면 여러분 스마트폰의 2007년 등장 이후에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앱을 다운받고 앱에서 계속 클릭을 하고 난 이게 좋고 이게 싫고 나는 이 물건을 내 바구니에 담아놓고 주문을 넣고 모든 하는 것들이 실명 인증을 하시고 스마트폰에서 클라우드로 계속 여러분의 데이터를 알려주고 있죠. 플랫폼 회사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를 상납하면서 그 플랫폼 회사들한테 물건도 구매하고 매출도 일으켜주고 석유보다 더 좋은 거예요. 뭐냐면 석유는 시추하면 고갈이 되죠. 네. 근데 이거 데이터는 시추를 하면 할수록 풍성해져요. 그러네요. 시추를 하면 할수록 스마트폰에서 내 데이터를 계속 시추해 주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나의 취향을 나보다 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쿠팡 보시면은 어떻게 이게 내가 좋아할 만한 걸 이렇게 탁탁 잘 추천해 주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넷플릭스 보면 내가 이거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다큐를 왜 나한테 추천하는데 난 사실 기존엔 관심이 없었는데 보는 순간 관심이 생기거든요. 네. 제가 포뮬러 1을 좋아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넷플릭스 덕분에 다큐 하나 보고 나서 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어떻게 보면 수요나 소비 성향을 나보다 더 잘 아는 그게 데이터 플랫폼의 무서운 점이고 그 뒷단에는 사실 클라우드의 AI가 이 구름 속에서 우리를 지배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건데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데이터로 혁신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더 갈 거냐 이제 다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실 경우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앞으로도 갈 길이 너무 멉니다. 네. 신선 제품이나 그리고 약 배송이나 네. 막 스마트 헬스케어 원격 진료나 네. 갈 길이 하고 많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 데이터 관련된 산업들이 이 시대를 변혁시키는 그 이미 주인이고 그리고 이 데이터 플랫폼이 온디맨드 서비스로 편리하게 해주는 걸 넘어서 이제는 이 뒷단에 인공지능이 붙어서 우리가 정말 인공지능과 사람의 지능이 병존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안 할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전통적인 데이터 무관한 비즈니스에는 저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데이터 선순환이 돌아가면서 돈을 벌면서 데이터 무형 자산이 쌓이면서 그러면서 시대를 완전히 변혁시키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근데 굳이 왜 저평가니까 PBR이 낮으니까 PR이 낮으니까 하면서 과거에 그 매몰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투자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 있어야 돼.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에 대한 꿈은 결국은 데이터가 만들어 나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미국이 네. 그렇게 이제 혁신을 주도하고 그런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중국도 네. 마찬가지인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뭐 G2가 같이 뭐 싸우면서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최근 이제 분위기를 보면 네. 트럼프에 이어서 바이든 역시 약간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네.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또 헝다 그룹으로 불거진 네. 부동산 리스크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시진핑이 또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고 네. 그러면서 주가가 또 조정을 많이 네. 받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잘 성장할 수 있을지 네. 그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IMF 수치에서는 계속 잘 성장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IMF에서 나온 월드뱅크에서 나온 그런 수치조차도 네. 이렇게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 네. 그냥 중국은 그 이 큰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너무 빠른 성장을 하니까 그 중국에서 스스로 감속 버튼을 누르겠다고 2월에 양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리커창 총리가 우리는 느리게 성장하겠다, 차분하게 가겠다 하면서 느리게 성장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부동산 규제. 네. 그래서 헝다가 나온 거고 네네. 두 번째 인터넷 플랫폼 규제를 이제 그동안 인터넷 플러스로 인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자유를 뭐 방관을 해놨던 부분을 좀 이제 이참에 좀 잡고 가자 이런 컨셉이고 지금 약간 좀 어느 정도의 그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좀 정리가 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쉬었다 가는 페이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보시면 중국의 코로나 상황에서 중국이 가장 빠르게 반등한 나라입니다. 그건 팩트고요. 네. 그래서 저는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절대적인 패권을 갖고 있죠. 모두가 인정하죠. 네네. 근데 중국은 유난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낮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국을 역사를 500년, 1000년이라는 어떤 긴 프레임에서 보면은 중국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 전 세계에서 1등 아니면 2등 경제 체제로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른 속도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성장을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과거로 회귀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백투더 노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뭐 일당 독재라서 뭐 혁신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제 저는 이제 중국에서 MBA도 하고 중국의 어떤 이 뭐 벤처 캐피탈 아니면 이런 창업가 엘리트들하고 많은 관계를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갖고 있는데 지켜보면은 중국의 핵심 엘리트들은 진짜 자본주의 그 자체입니다. 네, 그냥 돈을 좋아해요. 네. 자본주의 그 뒷단에 뭐냐면 상인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실리주의, 상인 정신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져서 결국은 돈을 벌고 경제가 부국강병해지는데 뭐 이 공산당이 효율적으로 뭔가 지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엘리트들은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정권에서도 사실은 이제 GDP 성장률에 대해서
꼭 이걸 어느 정도 5%, 6% 이상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그런 어떤 통치의 근간에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경제가 성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올해는 뭐 그런 어떤 부동산 규제나 이런 것들은 감속 측면에서 있었던 거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저는 뭐 작년 재작년부터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 패권 경쟁이고 이거는 금방 끝날 게 아니다. 그냥 1등인 미국을 2등인 중국이 더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한 계속 더 긴장감은 텐션은 고조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끝단에는 인공지능, 뭐 바이오 이런 어떤 혁신 기술들의 경쟁이 우주도 마찬가지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이 그 두 패권 국가의 경쟁이 막 첨예한 그 분야에서 또 좋은 투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이 이제 기술 경쟁 네. 벌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룸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렇게 볼 맞습니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거에 이제 우주 기술 발전할 때도 보면 미국하고 소련이 네, 막 그렇죠. 경쟁하면서 엄청난 네네. 혁신을 이뤘잖아요. 네네. 그렇게 이제 미국도 이제 견제구를 옆에서 중국이 날려주니까, 그러니까 화웨이 올라오네, 정신 차려야겠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이내믹을 보면서 네. 화웨이를 미국에서 견제해 이거는 실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반사 이익은 누가 누릴까? 샤오미 누릴 수 있겠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서 막 여러 가지 힘들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러면은 중국이 앞으로 키울 만한 산업 뭐냐? 바이오가 되겠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뭐 모더나 미국에 있는데 부럽지 않겠어요, 중국이? 그쵸. 네. 물백신이라고 막 비난받고 하는데 네네네. 해외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중국 안에서도 사실 중국의 바이오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3년, 5년 앞으로 육성시킬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보면은 인프라 깔듯이 고속도로 깔듯이 중국의 바이오의 어떤 인프라부터 첨단 기술까지 가지쳐 나가는 모습들 앞으로 한 3, 5년 간다라고 보면 그 분야의 1등 기업들을 모아 나가면 또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의 아이디어를 또 거기서 얻는 거죠. 네. 확실히 중국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뭐 많이 봤는데 의료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하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 뭐 지방에 있는 병원은 잘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다 대도시로 가려고 그러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좋은 지적해 주신 건데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원격 진료 플랫폼이 맞아요. 미국이 아니라 네, 네. 중국에 있고 네. 핑한구 닥터가 4억 명이 넘는 사람이 원격 진료로 쓰고 있고요. 그게 원격 진료가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의료 시스템이 엉망이에요. 엉망,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원격 진료가 아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쉽게 이러지. 네. 왜냐하면 문 열고 밖에 나가면은 동네 그냥 뭐 좋은 엄청 의원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네. 너무 서비스도 좋고. 네, 근데 네. 중국은 대학병원을 간다 한들 불안한 거예요. 전 인계를 맞고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불안감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네. 발생하니까 네. 예, 이상한 거 맞고. 그래서 그 평점 제도가 있고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핑한구 닥터, 알리건강, 징동헬스, 뭐 텐센트의 위닥터 이런 것들이 뭐 몇억 명 단위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고 그 경쟁이 좀 과열되니까 올해 좀 규제 철퇴를 맞았는데 기본적인 어떤 우상향 성장은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원격 진료의 중국에서 벌어지는 혁신을 바라보면서 막 의사들이 뭐 건강 뭐 건기식이나 네, 아니면 의료기기, 웨어러블 기기나 이런 것들을 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막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불법이죠. 한 3번 네, 잡혀가요. 근데 이런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미국 텔라닥이나 이런 데서도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힌트를 중국에서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거죠. 요즘에는 그래서 틱톡이 사실 틱톡의 그런 바이트댄스, 틱톡의 네네. 그런 쇼폼 형태의 혁신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로 이미 다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글에서 페이스북에서 틱톡을 베끼기를 한 거죠. 네, 요즘 막 유튜브 보면 숏 동영상이라고 예, 해서 맞습니다. 엄청 밀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중국과 미국의 상호 벤치마킹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측면에선 중국이 더 혁신적일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고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드론 막 다녀요 중국에서. 네네네. 맞으면 자기 책임이에요. 그냥 사실 그냥 무에서 유를 가고 그 뭔가 질서도 되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일단은 끈저 모터 꾸어 허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하나 그 돌을 밟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 강을 건너게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냥 하는 놈이 한번 해봐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한국은 사실 그냥 위에서 탑다운으로 정부 관료들이 우리가
허락해 준 것만 해 이런 규제책이 있는데 그게 좀 전체적인 프레임이 달라서 네. 중국이 우월한 측면도 있는 거죠. 혁신의 속도 측면에서는. 네. 예. 그래서 이제 대표님 얘기 듣고 보니까 사실 올해 약간 중국이 좀 증시도 좀 조정을 받았고 네. 경제 성장률도 뭐 예상했던 것만큼 안 나오고 하는데 길게 본다면 오히려 지금이 좀 네.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뭐 텐센트와 텐센트 아이들, 네. 텐센트와 그 계열사들은 뭐 애니타임 전 뭐 과거 제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수년 동안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그 텐센트를 빼면 이제는 중국이 돌아가질 않아요. 알리바바는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도 충분히 그런 어떤 필수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긴 한데 너무 이제 정부랑 삐딱선을 타니까 위험한 거고 텐센트의 마하통 회장은 이민 배지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요. 우리 지금 비례대표 그것도 랭킹 몇 등 안에 드는 그런 어떤 상위권 정치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 규제도 나름 가장 좀 스마트하게 풀어나가는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생태계 메이투안디엔핑 우리로 치면은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건데 메이투안디엔핑은 세계에서 제일 큰 온디맨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뭐 산지 직송 신선 제품 이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그 전자상거래와 게임을 막 융합을 시키는 그런 재밌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핀도토라고 있어요. 근데 뭐 재작년에는 뭐 매출액이 7배 성장하고 막 그 미친 듯이 이제 알리바바의 턱밑을 쫓아가고 있는 텐센트 이중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참 저는 앞으로도 좋다고 보고요. 근데 사실 섹터 측면에서는 데이터 플랫폼보다는 비중을 둔다면 저는 중국의 바이오. 헬스케어 그러니까 쪽에. 이 전체적인 섹터로 보면 여기는 규제가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텐센트와 텐센트 계열사가 좀 낮긴 하겠지만 네. 규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규제가 없는 곳이 어딜까라고 하면 중국의 바이오는 규제가 아니라 여기는 육성과 진흥과 도움을 해줄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에 하는 게 맞고 그러면 우시앱텍, 우시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이미도 중국에서 최대 CRO 이제 네네. 임상을 대행해주는 기업 그리고 생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로직스, 같이, 우리나라 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맞습니다. 네. 우시바이오가 그런 존재고 이 두 개가 같은 계열사고 둘 다 좋아요. 그리고 뭐 베이진 같은 데는 한국에 있는 어떤 항암제 개발 기업보다도 훨씬 더 많은 파이프라인을 수십 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암젠이 2대 주주로 들어와 있고 이렇게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네. 실제로 뭐 체어맨 CEO 다 미국분, 중국분 이렇게 약간 경영이 가버넌스가 약간 미중 간에 좀 이루어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뜯어보면 참 재밌는 기업이 많아요.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섹터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좀 스마트한 전기차를 제조하는 텐센트 계열의 니오, 알리바바 계열의 엑스펑. 또 엑스펑은 요즘에 UAM이라고 해서 그 도심형 그 모빌리티, 항공 모빌리티, 헬리콥터 같이 드론으로 이렇게 띄우는 그런 쪽도 한 3, 4년 안에 또 상용화 시킨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재밌습니다. 근데 드론이나 그 UAM 측면에서는 중국이 좀 앞서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조비도 있고 중국엔 이항이 있는데 둘 다 한번 지켜보시면은 미래에 또 뭐 5년 후에 테슬라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참 한국에서는 아직 UAM이라고 뭐 현대차가 뭐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날아다니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만 나오고 있죠. 미국의 조비나 중국의 이항 같은 경우는 이미 날려서 이쪽은 테스트하고 있고 이항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쓰고 있어요. 정부에서 구매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실 미래의 냄새를 좀 맡으려면 미국, 중국에 투자해야 된다는 게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중국 그 투자를 하려면은 그 약간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그런 쪽은 진짜 성장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분야잖아요. 지금 뭐 친환경 하니까 전기차는 뭐 키울 수밖에 없는 거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 중국이고 테슬라도 중국에서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가서 막 상하이에서 춤추고 참 그분도 기행을 하면서도 포인트를 아는 분이라서 저는 테슬라 주주인데 테슬라도 중국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판 테슬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이제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등한시하고 신경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투자의 트렌드를 잘 알려면은 확실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